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에 첫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회동 모습 어떤 얘기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또 함께 협의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서 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신속에 쫓겨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졸속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더라도 또 찬찬히 보는 말하자면 졸속이 아닌 정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통상 여야 원내대표의 저런 상견례 첫 만남 자리에서는 좀 덕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두 원내대표의 만남과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의 성품이 이제 상당히 원만한 성품이기 때문에 서로 뼈 있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같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원 구성의 어떤 말하면 밸런스가 거의 맞았다 그러면 상당히 긴장 상태가 높을 텐데 어느 정도로 지금 야권이 방금 조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하고 브레이크를 걸 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 전에 이제 주홍 조문을 하면서 부친상 조문을 하면서 두 분이 인사를 나눴을 텐데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원만하게 서로 간의 이해를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6월 5일 날 되면 국회의장단 선거를 해야 되고 또 6월 8일 날 지금 5월 20일 날 본회의를 하고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남아있는 법안들 중에 특히 N번방 사건이나 고용보험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불협법 노동자들이라든지 예술가들에 대한 부분을 한노위가 통과를 시켜놓은 것에 대한 본회의에 올라갈 것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부터는 수사함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만남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다음 주 수요일인 20일로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정 합의까지는 했고 이게 과연 결론을 어떻게 맺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한 법안 처리는 하겠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N번방 방지 법안이라든지 또 과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가지고 보상 부분은 일단 빼고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타협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원내대표의 회동을 보면서 갑자기 전임자인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떠올랐거든요.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얘기도 나오고요.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기애애한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또 통합당 원내대표도 자신들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위기의 상황에서 협조하지만 졸속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비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원내대표가 첫 시험대에 오르는 게 다음 주 본회의도 있지만 이제 21대 국회 원구성 그리고 추경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떤 식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경은 이제 3차 추경이기 때문에 1, 2차 추경에 비해서 좀
아무리 총선에서 야당이 좀 많이 말하자면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추경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키지는 못하겠다는 것이 지금 조호영 원내대표의 입김으로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국민 전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해 국민 전체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드리고 1, 2차 말하자면 추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3차 추경을 폭넓게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분명히 걸 겁니다. 또 저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준하는 여러 가지 정부가 3차 추경의 큰 틀에서 만약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적절한 규모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도 규모의 안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추경안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돈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설득을 좀 더 연구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원 구성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는 예결위와 법사위, 특히 또 하나는 이제 법사위 논쟁이 치열하게 초반에 가열찰 건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법사위가 상원이 돼서는 안 된다. 예. 자꾸 심사까지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하는 국회법 이런 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야가 법사위원들이 받아줄 것이냐. 사실 법사위가 아주 독특한 데입니다. 법사위는 실제로 겉으로는 여야가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90%가 다 똑같은 직업을 경험했던 분들이 앉아 있어요. 네. 자기 이해가 거의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함부로 톤 다운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당 자체의 법사위원들 설득하기도 바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비에 고비를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보다 생산적인 국회를 위한 여러 가지 안이 필요하다. 너무 법안을 너무 많이 내는 것부터가 통과 확률을 높여야지. 네. 발의하는 안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안도 너무 많고요. 또 당장 실제로 위헌이 되는 법안도 뭐 5% 10%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얼마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가 된다는 것이 법안을 많이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 그리고 법사위 기능이 이 작고 하나 가지고 하는,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법안을 갖고 100개 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비생산적인 의정활동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일이면요, 총선이 끝난 지 딱 한 달 됩니다. 이 총선 과정에 여러 인물들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민주당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당선인이 지금 굉장히 젠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선자들이랑 비공개 오찬도 했고 내일이면 또 후원회장 본인이 맡았던 당선자들이랑 또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20명 규모라고 하는데 이낙연 당선인이 뭐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당내 네트워크는 그렇게 또 공고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낙연 당선자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지금 그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지금 대권의 야망이 있다 없다를 표출하지는 않고 있지만 유력한 여권의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언론도 그렇고 또는 당내 인사들도 그렇고 네. 또 낙선했지만은 이제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네. 그런 사람들과도 이렇게 소위 뭐라 그럴까요? 접촉의 지면을 계속 확대하는 거는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당선자가 당권에 도전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네. 제가 무슨 뭐 장담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권 도전 혹시 그 부분은 예측이 가능할까요? 당권 도전을 하는 것이 후에 대권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익이 있느냐를 본인이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사실은 지금 일정을 볼 때 굳이 당권을 한번 넘으면서 또 한 번 대권이라는 발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당권에 도전해서 소위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다시 대권 주자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우선 언론의 그 노출 빈도가 훨씬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단 당내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 당대표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해놓는 것이 대권으로 또 한 번 그 점프할 때도 네. 훨씬 유리하다라는 생각 안 들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분을 꽤 총선이 끝나고 오랜만에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총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났던 황교안 전 대표도 지금 뒤늦게 당선자들 그리고 낙선자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계복귀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또 낙선한 종로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도 좀 여쭙고 싶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그 대권 후보로서 총선에는 졌습니다만은 과연 이거로서 다른 행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정치인으로서 아웃되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 당 안팎에서 황교안 전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도 두 번, 세 번 뭐 시도해서 되는 분위기니만큼 이번에 한번 그런 참패를 맞았다고 후퇴할 것이 아니라 차분차분히 준비해서 다음을 도전하자. 네. 또 실질적으로 뭐 말하자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내에 차기 말하자면 당권 후보라든지 당장 당대표로 안 나가더라도 대선 후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당권에 도전하건 안 하건 간에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어쨌든 당 안팎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 또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계속 챙기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분명한 것은 아마 야권에서도 대통령 지지율가 60%가 넘고 뭐 180석의 여당이긴 하지만 한 번의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과연 나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아마 황교안 대표와 그 측근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래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과연 언제쯤 형제 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였는데 오늘 오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복귀하면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원유철 대표를 만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합당을 하고 그를 위해서 관련된 기구를 또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은 또 명확히 밝히지 않았네요. 그 전에 원유철 대표가 통합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를 좀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해갖고 당내에 꽤 많은 웅성거림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다수가 빨리 합당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유철 대표의 이런 행보가 혹시 자신이 따로 독자 행보를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지금 자기 길을 가려고 당 전체를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의구심을 가지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설득할 것이고요. 그럼 오늘 설득한다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는 못할 테니까 이제 또 뭐 합당을 위한 통합을 위한 기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전공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선거할 때 나중에 합당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예. 정치인들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하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 뭐 60% 거기다 180석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야당일 때 그렇게 활용했던 법사위 이제 가져오겠다. 여당인데 가져오겠다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면에서 지금 통합당이 계속 바닥을 치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계기를 만들어서 일단 그 합당하기 전에 숫자도 얼마나 합당해도 103석이에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대로 정석대로 일단은 그 밟아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 원유철 대표는 그 선거제 개편론이 전제로 2+2 얘기도 했고 실제로 독자적인 행동도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네. 건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지 않으면
뭐 교섭단체 만들겠다 그러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으니까 이거 당장 안 바뀌는 거를 지금 명분으로 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려면 결국 국회장에서 180석의 여당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여당도 요번에 무슨 형제 정당인지 자매 정당인지 뭐 그런 거 만들면서 자기들도 문제점을 인식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 구차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국민의당하고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사실 제가 걱정했던 거는 향후에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할 텐데 그러면은 그 교섭단체가 많다 보면은 야당의 추천위원이 2석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는 정당의 입장이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지금 교섭단체가 야당으로서는 통합당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뭐 2개의 목소리를 낸다 또 국민의당하고 합친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국민 약속과 명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가 한 달이 지났지만 미래통합당 안팎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김세연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부정선거 의혹 계속 제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개연성을 이렇게 확률로 따져보자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공모를 해야 네. 이렇게 가능한 이런 시나리오를 이게 현실에서 벌어졌다고 믿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듣고 오셨지만 김세연 의원은 지금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중심으로 제기한 그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라는 말을 했고 이준석 최고위원 뭐 지원 동조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이런 거리를 상당히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초기에 통계적인 숫자를 가지고 똑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사람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현혹시킬 수 있는 환상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작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발표한 3가지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객관적인 분들이 보기에도 동료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물론 이 선거구 투표용지가 구리시에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투표용지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고 양정철 원장이 빨리 그만뒀다. 그다음에 어떤 선거 당일날 6시에 개표가 딱 됐는데 놀라지 않더라. 이런 저러한 것들 자체가 실제로 국민들이 야 진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 들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상당히 처음부터 사전투표 때부터 투표하지 마라. 이런 어떤 초기에 벌써 부정선거 의혹을 했고 심지어는 한교안 대표도 선거 당일날조차도 야 개표소가 이거 눈에 다 보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계속 조금씩 그런 뉘앙스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매우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노와 아쉬움에 대해서 지형 자체는 더군다나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종로 같은 경우도 다른 선거의 많은 지역구에서도 비례투표 득표를 많이 했으면서도 지역구에서 그 정도 차이 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수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에 가장 어떤 뭐라자면 극단적인 형태가 이번 선거에 나타나는 것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사전 투표하고 사후 투표가 달라진 부분에서 의혹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동돼 있는 거예요. 사전 투표가 극렬 지지층이고 극렬 지지층은 말하자면 자기 정당에서 훨씬 더 유리한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이 말하자면 크게 호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전 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다
갈려요. 예. 통계학자들도.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운데 그 수치가 이상하게 일관성 있게 그 차이가 나온다라든지 또 사실은 아주 안타깝게 석패한 민주당 후보가 사실은 다시 한번 재개표를 하겠다 그러다가 그거를 접고 생각이 좀 부족했다 하면서 그냥 했거든요. 예, 예. 뭐 그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아마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또 드루킹 사건 있잖아요. 네. 처음에 그런 그 의혹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이런 의혹들을 그 확대 재생산하자 했는데 이게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다 아니다 단정할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예. 민경우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흔들어댄 표는 사전 투표표가 아니라 본투표의 투표용지예요. 그러니까는 증거를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의혹만 가지고는 그 논리라든지 팩트 파인딩에서 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우파가 완전히 분열되고 거기다 사분오열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그 확실한 지도자가 있거나 내지는 보수의 지지세가 강할 때는 이런 주장이라든지 강경 우파를 때로는 제압하고 때로는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김세연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최고위원이 몇 마디 한다 그래갖고 우파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특히 강경 우파들, 이 강경 우파들은 이 사람들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우파 또는 보수 그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적어도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근거 없는 또는 증거가 아직 약한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네.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딜레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 민경우 의원이 흔든 그 투표용지 말입니다. 이 부정선거와는 별개로 이 용지가 어디서 유출됐냐, 누가 유출됐냐 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관리 잘 못했다. 이 부분은 좀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것 이제 법원이나 선관위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그렇게 유출됐다는 것은 예. 별도로 수사를 해서 의뢰를 해서 명확하게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이 생기는 건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고발할 건 고발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지역적인 것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밝히지만 지금 현재 민경우 의원이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는 지역구 나왔습니다만 비례대표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별개죠. 것이고 예. 자기 지역에 대한 투표로 개표하면 될 것 같다가 전국적인 선거에 말하자면 부정선거 의혹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에 지금 수개표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마치 또 그 정치 공방처럼 이렇게 하면은 증거 없는 쪽이 불리하죠. 예. 네. 예, 일단은 모든 것들이 우리 재판에서도요. 이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나중에 재판 가더라도 사실상 정황 증거는 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팩트인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난 총선 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열린민주당 최광욱 신임 원내대표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들 관련돼서 최광욱 신임 원내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 과정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책들을 좀 추진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대책 또 정책적 대안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네. 저희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개혁 분야를 표방을 했으니까 네. 그 목소리를 좀 계속 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대통령의 견해를 말씀하신 거죠. 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선긋기를 확실히 총선 과정에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강욱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막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 전에는 네. 분명하게 말하자면 더불어시민당이 우리가 함께 가는 정당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말하자면 그 열린민주당을 만드는 분들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 정당성을 깎아먹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큰 틀에서 범여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열린민주당이 분명하게 범여권인 건 맞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도 말하자면 우호의 손길이나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다만 이제 지금 그 최강욱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피의자 신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말하자면 사법개혁인데 법사위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통령과의 통화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과 교감하고 있으니까 나도 법사위라든지 내가 원하는 상임위에 넣어달라.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예. 그 뒷부분에 말씀하신 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대로 하시네요. 다른 대표, 원내대표, 다른 당의 원내대표들과도 통화를 다 하시고 하신 거라고 네. 저는 알고 네. 있고요. 아마 그런 노림수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뭐 그 사법개혁 얘기를 하는데 네.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법도 그렇고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그러한 그 권력기관의 개혁이 되려면 살아있는 권력과 독립된 그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그 이미 생긴 공수처이다 보니 그런 개혁을 해야 이게 맞는 것이고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독소조항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